안녕하세요 여러분. Variable Sentence Club의 규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기본 구조 파악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지난번 첫 강의를 녹화를 하고 한번 당연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게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예, 뭐 특히 더 이렇게 서투르고 어색하고 예, 또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테니까 조금 어색한 점이 있거나 조금 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구독자 수도 좀 늘고 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주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늘게 되면 이제 서로 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좀 부족한 점들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뭐 또 나중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법 또는 어려운 문장들이 있으면 또 질문 받고 또 해결해 주고 뭐 그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테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어 공부를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단어 외우고 또 문법을 이제 배우게 되면 배운 문법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서 말하거나 또는 뭐 독해를 하거나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 특히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 문법이라는 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하는 법을 이제 이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문법적인 내용이죠. 문법적인 내용인데 결국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문장을 만나든지 완벽하게 우리말로 바꾸자. 정말 말 그대로 대충 해석해서 대충 의미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감에 의존하거나 정말 말 그대로 대충 푸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네. 자꾸 정확히 해석을 해서 정확히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음,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학 가서 이 전공 이 원서들을 보거나 했을 때 이 난해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스스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게 영어 공부라는 진정한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쨌든 이런 난해한 문장들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법을 이제 구조로 파악해서 해석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듣고 꼭 한번 어려운 문장 만났을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장들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빠르게 그 문장이 평서문일까, 의문문일까, 명령문일까, 감탄문일까 빠르게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 주어 동사의 수를 파악을 해서 주어 동사를 파악을 해서 반드시 단문, 중문, 복문 중에 어떤 문장인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뭐 단문은 주어 동사 하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중문이나 복문에 비해서 단문은 좀 쉬운 편이고 보통 이제 어렵다 하면 중문이거나 복문일 가능성이 크고 뭐 중문은 등위접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문장 다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되고 근데 이제 복문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복문이. 그래서 저도 이 복문이라는 건 이 주절과 종속절 중간에 이 종속 접서가 들어와서 주절과 종속절의 구조를 가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고
이 종속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품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품사와 같은. 주절에 속해 있는 품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를 해석을 하고 종속절의 이 종속절을 다 해석을 한 뒤에 이 주절의 동사로 문장의 끝을 맺으면 그냥 완벽하게 한 번에 우리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긴 문장들은 그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기본은 길고 까다로운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자른 다음에 한 문장으로 분해를 해서 한 문장씩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합쳐주는 겁니다.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이제 좀 연장선상으로 조금 더 이제 예시를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문장의 구조 파악을 또 어떤 식으로 더 해나가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세 문장을 제가 이제 미리 좀 써놨는데요. 세 문장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뭐 이 주어원, 동사원, 그렇죠? 그 다음에 when이라는 이 종속 접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to, 동사 to가 들어와 있습니다. come까지만 동사로 보셔도 되고요. 뒤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이 back이라는 부사까지 합쳐가지고 뭐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주어원, 동사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when이라는 그렇죠? 이 종속 접사가 또 들어와 있고 주어 to, 동사 to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역시 주어원, 동사원. when 들어와 있고 주어 to, 동사 to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주동사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 문장씩으로 이렇게 네,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이제 바로 보이는 복문의 문장 순서 해석하는 순서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라면 나는 그녀가 그렇죠? 그녀가 사실 when이라는 이 부사가 원래 뒤에 있었을 거예요. She will come back tomorrow라든가 또는 She will come back next month. 이 tomorrow는 next month가 when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간 거잖아요. 의문사니까. 그래서 이제 when이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나는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그래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언제라고 해석을 했어요. 지금 제가 언제, when을.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문장 해석 어떻게 할까요? 뭐 순서는 비슷하죠. 나는 그녀가 돌아올 나를 사실은 더대가 이제 목적어니까요.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아니 첫 번째 문장에서는 when을 언제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 when을 해석 안 했어요. 똑같은 when인데도요. 그렇죠? 자, 이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돌아올 때 이제 보호죠 사실. 돌아올 때 기쁠 겁니다. 기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해서 한 번에 끝낼게요. 뭐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when을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했어요. 뭐뭐 할 때. 물론 뭐 단문이나 중문도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정말 까다로운 문장들은 복문인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복문인 경우 물론 뭐 복문과 중문이 합쳐져 있는 혼문이 뭐 정말 어렵지만 보통은 뭐 단문 중문에 비해서 복문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그렇죠? 뭐가 지금 뭐 이상하냐 하면 아니 중간에 지금 세 문장 모두 when이라는 등위 접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속 접사가 들어와 있는데 한 번은 언제라고 해석을 했고 한 번은 해석하지 않았고 한 번은 뭐뭐 할 때
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 스펠링은 똑같이 when이라는 이 단어 하나인데 이 단어는 when, 이 종속조사 when이라는 단어 하나인데 왜 해석이 다른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거 아주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옆에 제가 좀 쉬운 문장을 좀 써볼게요. 자, I don't know the man. 이게 이런 스마트 기기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 글씨도 물론 뭐 제가 뭐 글씨를 엄청 예쁘게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게 네 글씨 쓰는 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I don't know the man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주어고 동사고 the man은 뭘까요? 예, 동작의 대상이 되는 이제 목적어 안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 우리가 I don't know the man 그러면 나는 그 남자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자, 왼쪽에 있는 문장도 오른쪽에 있는 문장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when she will come back이라는 이 문장에 지금 이 종속줄이 들어와 있는데 이 when she will come back이라는 이 종속줄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오른쪽 문장에는 the man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 단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즉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이라는 문장에서 when이라는 이 종속 접속사가 언제라고 해석되는 이유는 이 종속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명사절의 명사절 접사 외에는 의문사가 그대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뜻 그대로 언제라고 해석이 됩니다. 언제라고. 그렇죠? 그럼 왜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문장과 쉽게 쉬운 문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the man sleeping in the room. 좀 칸이 부족해서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이번엔 좀 비슷하지만 뒤에다가 이제 sleeping in the room을 덧붙여서 자, 주어, 동사, the man이 목적어죠. sleeping in the room은 이 the ma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엔 얘를 구라고 하죠. 형용사 구예요. 그 해석을 할 때는 나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남자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왼쪽도 똑같습니다. 왼쪽에 when she will come back이라는 요 종속절이 마치 하나의 품사처럼 이 수식어로서 앞에 있는 the day를 꾸며주고 있어요. 무슨 절이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의 접속사를 우리가 보통 이 관계대명사. 자, 이제 뭐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물론 요즘엔 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긴 하지만 어쨌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왜는 여기서 뭐예요? 관계부사예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사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똑같기 때문에 선행사 대신 얘네들이 쓰인 거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합니다.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원래 문장이 She will come back on the day였을 거예요. on the day가 on이치로 바뀌고 on이치가 when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두 문장에서 the day와 the day가 같은 거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해석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의 해석이 나는 그녀가 돌아올 날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장은 나는 그녀가 돌아올 때 기쁠 것이다. 오른쪽에다가 좀 다른 문장을 써볼게요. 자, I will be busy tomorrow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주어죠. 동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보호예요. tomorrow는 뭐예요? 부사로서.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로서 수식어가 되겠죠. 뭐를? 동사를 꾸며주는. 자, 나는 내일 바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돼요. 자, 왼쪽도 똑같습니다. 지금 when she comes back이라는 요 종속 처리죠. 하나의 수식어로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그죠? 똑같잖아요, 왼 오른쪽이랑. 부사절일 때 when은 때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뒤이어서 이런 이 종속 접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셨다라면 일단은 긴 문장 한 문장씩으로 자르고 주절과 종속절로 나뉠 텐데 그 종속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꼭 한 번씩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종속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유는 지금 드러났죠. 똑같은 웬인데도 지금 해석이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어법 문제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여태까지 풀어왔었던 그 어법 문제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출제가 돼요. 영어 문법 문제 중에서 영어 문법 문제가 뭐 수능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뭐 내신 시험에서는 뭐 세 문제, 뭐 많게는 5문제, 6문제까지 나오지만 이 탭스나 토익에서는 더 많이 훨씬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런 어법 문제들에서 가장 비중이 크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이 부분은 동사예요, 동사. 동사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영어에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 하나 꼽으라면 동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동사 다음으로 이어서 가장 비중이 크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접속사. 그 중에서도 뭐라고?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능 시험 문제에서도 보통은 뭐 한 해의 동사 부분이 틀려가지고 동사가 정답이었다라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그 이듬해에는 이 접속사, 이 종속 접속사, 뭐 대신 what 또는 뭐 which이냐, 뭐 아니면 in which, where, when이냐 이렇게 종속 접사를 묻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런 종속조사를 묻는 문제를 풀 때의 문제를 푸는 시작점이 그 종속절이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이거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when이라는 한 단어가 명사절에도 쓰이고 형용사절에도 쓰이고 부사절에도 쓰이니까요. 근데 서로가 지금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문법 문제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이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종속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셋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고민들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른쪽에 쉬운 문장들로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리고 3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사, 형용사, 부사절 3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좀 가르치는 학생들 조금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치면 보통 한 6학년 여름방학 뭐 그때부터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6학년 여름방학에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영어 문법을 처음 들을 때 그 아이들이 이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제가 꾸준히 연습을 시켜서 한 6개월 아니면 좀 길게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구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서도 그건 익숙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이런 개념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음, 뭐 단문이나 중문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운 문장의 복문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이 종속절이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꼭 구별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렇죠?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도. 아셨죠?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제가 왼쪽에 쓴 이 세 문장 중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은 welcome 들어가 있죠. 그죠? 그녀가 앞으로 돌아올 거니까. 두 번째 문장 역시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welcome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녀가 아직 안 왔어요. 앞으로 올 거니까. 근데 세 번째 문장 역시도 그녀가 되돌아올 때 기쁠 것이다 해서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컴스로 또 썼어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쓴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도 또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영어에서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때나 조건이란 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웬만 보이면 무조건 현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웰컴이냐 컴스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 컴스 골라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언제만 부사절일 때에만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 구조 파악하는 데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 주절과 종속절 봤을 때 명사, 형용사, 부사절 파악하는 거. 그렇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런 참고적으로 이런 이 종속 접속사, 이 종속절의 이 종속 접속사인 이 종속 접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종속절이 종속 접사가 들어가 있고 주어도 동사 to가 들어가 있는 이 종속절이 마치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런 명사절이에요. 이런 명사절 접사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는 뭐가 있냐면 대시 있죠. 대. 그리고 이 대 뒤에는 정말 이 대은 명사절 접사 대은 순수하게 접수사의 기능만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요. 대수 손으로 가려도 뒤에 이 종속절만으로도 그냥 완벽하게 한 문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I think that he is kind처럼요. 그렇죠? 이때 that he is kind라는 이 종속절이 목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사절이에요. that였어요. 뒤에 보세요. that을 가려도 어때요? 완벽하게 한 문장이 돼요. he is kind라는. 그렇죠? 그래야만 쓰일 수 있어요. that은. 명사절 접사 that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고 뒤에 문장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사실 완전하다라는 걸 조금 더 문법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들어오고 타동사 아시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목적어까지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보통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들어와 있어도 물론 뭐 불완전 자동사가 들어오면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냥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가 들어와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고요. 또 그리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뭐 자동사 연장선상이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수능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앞에 꾸며주는 명사 없죠. 보통 명사 없이 이런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일 때 대시라는 친구가 맞으려면 대시라는 녀석이 맞으려면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해석을 할 때도 해석 안 되고
어법 문제를 풀 때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명사조접사, 흔히 보이는 명사조접사 what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what은 이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우리 이거 뭐라고 보통 배우세요, 다들?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고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면 이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뭐로? w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what은 무조건 명사절로만 써요. 주어나 목적어나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에는 아예 쓰일 수가 없어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이런 명사조사 what 뒤에는 당연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가 원래 뒤에 문장에 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문장이 항상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불완전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는 명사들인데 what이 들어왔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 종속절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보통은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있어야 될 주어가 없거나 또는 분명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거나 그러면은 그건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때에만 what이 쓰일 수가 있어요. 2021년도 수능시험 문제, 어법시험 문제도 what이 정답이었어요. what으로 시작하는, 제 기억으로는 그럴 거예요. what으로 시작하는 이 종속절이 들어와 있는데 뒤에 문장이 완전한 거예요. what 틀렸죠. 불완전해야 되니까 what이 틀렸고 대시 정답이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수능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흔히 나오는 명사절 접사 what,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 수능 시험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어법 시험 문제에서 이제 명사절 접사 그러면 that과 what이 흔히 나오지만 얘네가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문법을 배우면 안 돼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대시나 what만 보다 보니까 야 얘도 명사절 접사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와 신기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잘 나오는 명사절 접사 뭐 있을까요? 또 that what 말고 whether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에 whether가 들어와 있다. 그럼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러면 이제 뭐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이 whether 뭐랑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if랑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if도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점은 뭐냐? 이 whether를 무조건 또 if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whether는 명사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 다 쓰일 수 있어요. 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or not 여기 이제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죠. or not 있으면 무조건 whether 쓰는 거예요. or not 붙어도 되고. 근데 이제 or not이 이렇게 떨어져서 쓰일 수도 있지만 붙어서 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무조건 명사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다 해요. 자, 그런데 이 if는 만약 이 if가 명사절에 쓰이려면 무조건 타동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고 주어도 안 되고 보호자리에도 안 되고 if는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아무 때나 다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f는 또 게다가 whether처럼 or not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또 if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이렇게 붙어서는 또 절대 쓰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자리에 언제든지 if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일 때에만 if를 쓸 수 있죠. 그렇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is uncertain 이러면 이제 요 whether부터 여기 or not까지가 이제 주어 역할하고 있는 명사절이에요.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가 올지 안 올지는 불분명하다. 확신치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이 whether로 시작하고 있는 이 명사절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if 쓸 수 없어요. if 못 써요. 자, 그런데 I don't know. 시가 참. 자, 다시. I don't know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자, 이번에는 whether부터 여기 or not까지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명사절이죠. 이때는 바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때는 가능해요. 그죠? 근데 만약 이런 문장에서도 또 이 or not을 저 앞으로 보내버리면 if는 또 못 써요. 예. 사실 이런 내용은 저 문법 좀 흔한 문법 책에도 좀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뭐 탭스나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까지 이런 케이스들까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한 쓰임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whether와 if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네 번째 명사절 접사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 자주 쓰이는 자, 의문사들 있죠. 자, 의문사.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예, 이 의문사들이 당연히 의문사니까 본래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본래 뜻을 가지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들에 얼마든지 쓰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는 명사들에 뭐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가 들어와서 본래 뜻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명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네, 본래 뜻 그대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 예시로 들었었던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이라는 문장에서 나는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예, 맞아요. 그때 when, 언제, 의문사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쓰일 수 있죠. 특히나 위치 같은 경우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니, 관계대명사 위치 너무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명사절 자리에 위치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명사절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위치가. 본래 뜻 가지고 있는 의문사로서.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또 어떤 명사절 접사가 있냐 하면 whoever, whatever, 그리고 whichever 라는 이 복합관계 대명사들 있죠. whoever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나, whatever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나, whichever는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뜻을 가지고 이 복합관계 대명사들이 이제 보통은 얘네들이 이제 부사절에 쓰인다라고 이제 많이들 배우는데 얘네들 명사절에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하는 이 명사절에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보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명사절 접사는 크게 이렇게 that, what, 그리고 whether, if, 또 의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whatever, whichever. 보통 이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이 희한한 말들이 명사절에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 사실은 이 정도가 명사절 접속사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 흔히 봤었던 that, what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사절 접사의 whether,
또 의문사, 복과 관계대명사까지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석할 때도 정확히 써먹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어서 형용사절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종속절 중에서 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구별하기 쉬운 게 형용사절이죠. 왜냐하면 앞에 꾸며주는 이 명사, 즉 선행사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종속절 앞에 명사 있으면 다 형용사절인가요? 사실 그건 또 아니고요. 한 케이스 예외가 있죠. comfort 참조하셨으면 좋겠을 때는 이제 CF라고 제가 이제 쓰고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왜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대시.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 대수로 시작하는 이 종속절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뒤에를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를 보면. 자, 이러면 이때 that은 우리가 동격의 that이라고 해요. 동격의 that.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that 이하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명사랑 같아요. 동격의 that. 그래서 이 동격의 that은 앞에 명사랑 같기 때문에 물론 뭐 품사적으로 본다면 수식어이긴 한데 이 동격의 that 절은 일종의 명사절 취급을 해요. 앞에 명사는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한 케이스만을 빼놓고는 어떤 명사 뒤에 종속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 형용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 케이스 빼놓고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형용사절 접속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 아파하시는 관계 대명사. 그렇죠? 자, 그리고 관계 부사가 있죠. 형용사절은 끝입니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그렇죠? 관계대명사 뭐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 그렇죠? who.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 쓰는 which.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다 관계없이 쓸 수 있는 that. 이 친구들이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자, 그리고 관계부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선행사가 시간을 가리킬 때 쓰는 when. 또 선행사가 장소일 때 쓰는 where. 그리고 선행사가 이유일 때 쓰는 why. 마지막으로 방법의 선행사일 때 쓰는 how.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어쨌든 형용사절이 이 명사절이나 부사절에 비해서는 판단하기가 되게 쉽다, 파악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가급적이면 형용사절은 이제 좀 괄호를 쳐주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일단은 형용사절이라는 게 보이면 이제 가장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 건 이 꾸밈당하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물이거나 또는 동물인지 먼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일 때 뭐 써요? who 쓰고 기본적으로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 또 뭐 써요? which 쓰잖아요. 물론 뭐 that은 다 가능하기는 해도 어쨌든 가끔은 요 선행사를 좀 교묘하게 좀 이렇게 좀 뭐 이런 식이죠. 앞에 명사를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명사 하나 넣고 뒤에 이제 뭐 수식어 수식어를 넣어놓고 그 안에 또 명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선행사가 과연 얘일까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데 뭐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선행사가 사물인데 관계대명사 후가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명사를 정확하게 찾아서 사람 또는 사물, 동물인지를 꼭 파악을 좀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이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꼭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선행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들어오는데 그 두 번째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단수이고 그럼 이제 시제가 현재일 때 두 번째 동사 뒤에도 그러면 선행사가 단수이니까 s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s 안 붙이고 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행사가 분명히 복수인데 이 두 번째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여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형용사절을 만나게 되면 그냥 바로 이제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또 선행사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일이 그 형용사절의 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형용사절을 보는 거예요. 형용사절이 봤는데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좀 이렇게 가려놓고 보니까 뒤에가 불완전하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또는 목적어, 물론 뭐 소유격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흔히 주어나 목적어가 비어 있다. 그럴 때 관계대명사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관계부사는 그 형용사절, 즉 종속절인 형용사절이 뭐 해야만 완전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절의 접속사가 관계대명사가 쓰이느냐 아니면 관계부사가 쓰이느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관계부사라는 건 사실은 전치사 플러스 위치랑 바꿔 쓸 수 있죠. 자, 요건 뭐 나중에 후에 이제 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그럼 who, which, that,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뭐 의사관계대명사, 뜻을 가지고 있는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의사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 뜻 쓰이는 뭐 as나 but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계 형용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근데 이제 그 까다로운 내용들이 흔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형용사절이다. 그런 선행사 먼저 보시고 반드시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요? 뒤에 문장 먼저 보고 주어나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 쓰고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다 있고 아니면 또 주어 자동사가 들어와 있거나 또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pp가 들어와 있는 즉 수동태가 들어와 있는 그런 문장이면 완전하구나 그러면 관계부사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잠시 그게 왜 필요한지 잠깐만 예문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place. place 말고. This is the house. He lives. 이런 문장이 있고, 예시되는 문장입니다. This is the house. He bought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죠? 아니 지금 이 두 문장 다 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요 종속절이 뻔할 텐데 둘 다 앞에 있는 더 하우스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죠. 게다가 지금 선행사가 더 하우스 똑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선행사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시험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장소 나와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럼 당연히 뭐야? where지?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죠. 첫 번째 문장은 where가 맞아요. 그러나 뒤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똑같이 this is the house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가 지금 boat 뒤에 목적어 비어 있죠. boat는 뭐뭇을 사다. 반드시 목적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He bought the house에서 the house 같아서 뒤에 있는 the house가 위치로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간 거이기 때문에 똑같은 선행사인 the house여도 밑에는 관계대명사인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위치가. 아셨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만나게 되면 꼭 뒤에 문장이 지금 lives는 자동사잖아요. 완전한지. 아니면 뒤에 문장에 또는 주어 또는 목적어 비해서 불완전한지. 그래서 완전하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 위치이냐 또는 뭐 전치사 플러스 위치이냐 또는 관계부사가 들어가느냐 묻는 시험 문제도 수능 종속접사를 묻는 문제 중에 굉장히 빈도 있게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그래서 형용사절 만나게 되면 꼭 뭐라고?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갈까 관계부사가 들어갈까 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행사와 같은 거이기 때문에 해석을 다 안 해요. 다. 네.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크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앞에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그 형태가 아무리 뭐 까다롭다 한들 걔네들은 해석 안 되니까 해석할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해석하시면 되고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문법 문제로서 봤을 때에는 또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고 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점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행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그 형용사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도 고민을 해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들어갈까 판단을 해보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 먼저 말씀드리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흔히 보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place, 선행사가 이 when 같은 경우에는 the time when 꼭 the time이 아니라 the day라든가 the month, the year 이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을 가리키는 선행사가 들어가면 뒤에 문제가 완전했을 때는 관계부사 when을 쓰고 또 이렇게 장소를 가리키는 선행사가 들어가 있으면 where를 쓰고 그렇죠? 또 이유를 가리키는 선행사인 the reason이 들어와 있다라면 why를 쓰고 방법을 가리키는 선행사인 the way가 들어온다라면 how를 쓰는데 사실 the way, how는 희한하게도 둘 중 하나만 써야 되죠. 무조건. 둘 중 하나를 꼭 생략을 해줘야 돼요. 위쪽에 나와 있는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도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어요. 다. 네, 다 생략 가능해요. 물론 the time이 아닌 the day나 the place가 아닌 the house 이러면 생략 못하지만 the time이나 the place 때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한쪽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the way, how는 또 반드시 꼭 생략을 해줘야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둘을 같이 쓰지 않아요. 네. 그것도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고 어쨌든 해석을 할 때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쓰인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쓰고 사물이거나 동물이면 which 쓰고 사람, 사물 다 모두 쓰일 수 있는 게 이제 대신데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주어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가지고 이 바뀐 거다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who, which 대신 쓰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문장의 종속절에 이 소유격이 같아서 소유격 예문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관계되면서 소유격 관계되면서도 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whose를 쓰고 그렇죠? 사람일 때 사물일 때에도 whose를 쓰죠. 근데 사실은 사물일 때에는 of which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어요. of which. 이제 이 of which에 대해서는 좀 형태상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얘기를 말씀드리고는 크게만. 그런데 이 소유격 관계되면서 자리에 that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that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또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일 수도 있어요.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일 때는 이제 사람의 선행사 사람일 때 whom을 쓰고 물론 m 생략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또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이제 위치를 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이 있어요. 대를 쓰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어서 완전한 문장이 아닌 불완전한 문장이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파악이 됐다라면 반드시 주격일까 소유격일까 목적격일까 꼭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적 없어요. 반드시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말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그런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좀 까다로운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해결이 돼요. 물론 뭐 해석할 때는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으로야 이제 형용사절이라는 것만 파악됐다라면 쉬운 거지만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이 어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종속접사 중에서도. 그래서 꼭 관계대명사는 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제 형용사절도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형용사절은 뭐 100%는 아니고 한 98% 정도 되겠네요. 부족한 2%는 나중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파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 마지막 부사절이네요. 그죠? 자, 부사절은 이 종속절이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 또는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오로지 수식어로서의 기능만을 수행을 하죠. 부사절은. 근데 이 부사절은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에 비해서 좀 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종속절인데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주제를 꾸며준다. 이게 한눈에 보이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그걸 잘 보셔가지고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문장 주제를 꾸며주니까 부사절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고 가능하시다면 혹시 그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뭐 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또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눈에 잘 띄고 자 그러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 아니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지 않고 앞에 명사 꾸며주지 않으니까 얘는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부사절은. 근데 이 부사절은 이게 이제 뭐가 좀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 부사절의 접속사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석 그러다 보니까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사절은 어쨌든 명사나 형용사절이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다라는 게 파악이 됐다라면 그렇죠? 이 반드시 해석이 때이냐 아니면 이유이냐 아니면 조건 또는 양보 아니면 또 어떤 목적의 의미를 지니느냐 또는 결과 그렇죠? 또는 뭐 원인 또는 뭐 장소 또는 뭐 기타 네, 이런 식으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파악을 했다라면 해석이 때,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원인, 장소, 기타 중에 무엇인지를 한번 꼭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부사절이 어떤 의미로서 쓰이느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이제 부사절이 때를 나타내 줄 때는 보통 이제 접속사로서 뭐 when, 뭐뭐 할 때, as도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죠.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때를 나타내주는 부사절 접사에는 뭐 while,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before, after. 그러니까 before나 after 뒤에 그냥 목적어, 명사만 들어가 있다라면 이 before나 after가 전치사이지만 주어 동사 들어가 있다라면 때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그럼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후에 이렇게 해석되겠죠. 주어가. 뭐 또는 뭐 as soon as, 그렇죠? 이런 것도 구접속사라고 하는데 뭐뭐 하자마자 때를 나타내주는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아니면 뭐 until 이런 말들, 그렇죠? 네, 많아요. 부사절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말들이 때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이구나, 그렇죠? 또 부사절이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because 또는 as가 또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since 참 since는 여기도 있죠. 부사절이 이 때를 나타내줄 때도 뭐뭐 이후로. 그러나 since가 또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보통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뭐 조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만약 뭐뭐 한다면 if, if 또는 이 once라는 말도 once도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으로서 조건의 부사절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조건의 부사절에. 자, 또는 뭐 in case라든가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얼마 전에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in the event that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어쨌든 주어 to, 동사 to가 들어와 있어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뭐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부사절 접사예요.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 접사예요. 또는 뭐 as long as, 이때는 요 as를 이제 so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여기 뒤에 long을 far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말도 뭐뭐 하는 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절의 접수가 되겠고 조건이죠. 또는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이제 if와 not을 이렇게 unless로 한 단어로 줄여 쓸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조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렇죠? 자, 양보. 양보라는 거 보통 이제 영어에서 양보라 하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절들을 양보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though 또는 although 또는 even though 또는 even if, 이런 경우 even if 같은 경우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though랑 같은데 가끔 요 even이 없어지고 if 하나만으로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whether, 우리 whether 저 위에서 명사절의 접속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였었죠. 그죠? 근데 이 whether가 부사절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록 주어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돼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 양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whether, 이때는 이 whether 자리에 if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if가 이제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해도 이거 비록 뭐뭐일지라도고 whether가 양보의 의미일 때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의미고 if는 절대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죠. 예, 바꿔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당연히.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사절에 썼었던 whoever 또는 whatever 그리고 whichever 다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양보의 의미를 지닌 부사절의 접속사로서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합관계 부사인 wherever 또는 whenever,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양보의 부사절에만 쓰이죠. 또는 however 이런 말들 그렇죠? 많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해석할 때 하나하나 구별해가지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사절은 그러니까 뭐 객관식 어법 문제로는 거의 출제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혹여나 이 객관식 어법 문제에 이 종속 접속사를 묻는 문제에 부사절 접속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문법적으로 뭔가 따질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사절 접속사는 어법 문제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법 문제에서 이 종속 접사를 묻는 문제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를 묻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제가 왜 이렇게 부사절 접사를 강조를 하냐 하면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풀 때 잘 안 배우게 돼요, 얘네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해석할 때 신경 쓰셔야 돼요. 다 나와요, 다.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이다. 때,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중에 뭐가 될지 잘 판단해 보시고 해석할 때 잘 구별해 가지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하세요. 우리 문법 어법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법이라는 걸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를 정말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문법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부사절 접사가 문법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해할 때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정확히 해석할 때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목적. 목적은 이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이 이제 목적의 의미를 지닌 부사절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so와 that 붙어서 함께.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생략 가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o만 가지고도 또는 that만 가지고도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in or the that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last란 말이 있죠. L-E-S-T, last. 얘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안에 not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안에 not이 들어가 있어서 so that 주어 not 또는 in order that 주어 not 이렇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그리고 last는 la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 꼴을 써요. 물론 이때 should 생략 가능해요. should는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last should는 또 for fear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의미가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결과는 보통 이제 so가 나오고 뒤에 대시 나와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되죠. 이때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리고 또 결과에 such that 또 있죠. 얘 역시도 그렇게나 뭐뭐해서 뭐뭐뭐 하다라는 결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 둘을 그러니까 so that이나 such that은 이제 이 결과의 의미를 지닐 때 둘이 항상 세트로 묶여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언제 so를 쓰고 언제를 쓰느냐의 차이점은 보통 이제 so that은 so와 that 사이에 보통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물론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형용사나 부사. 그러나 such that은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such와 that 사이에. 그래야만 쓸 수 있어요. 명사. 이렇게 명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원인은 보통 이제 이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고 우리 왜 투부정사가 들어오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감정의 형용사 뒤에 대수로 시작하는 이 종속절이 들어와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I am sorry that she failed the test. 이런 문장이 있으면 나는 그녀가 시험에 떨어져서 유감이야. 이 sorry라는 이 감정의 원인이 되는 이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사절 접수예요. 대신. 아셨죠? 자, 그리고 뭐 where. where. 장소. 보통 이제 뭐뭐 하는 곳에서 뭐 곳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부사절 접속사 where도 있어요. 이것도 예문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제 위 앞에 있는 것들도 예문을 많이 줬어야 하는데 이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예문을 들어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래쪽에 지금 몇 가지만 예문을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독해를 하면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 지난번에 왜 제가 부사절의 접속사에 때,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원인, 장소, 기타 등이 있다라고 했고 그때 배웠었던 때예요. 또는 이유예요. 이런 식으로 이유의 접속사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머릿속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런 문장 볼까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이런 문장 보시면 이렇게 주절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종속절은 부사절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사절인 거예요, 이 절이. 그래서 이때 where가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때 where there is a will 이 문장이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절입니다. 네, 장소는 where 하나예요. 끝이에요. 자, 그리고 기타 좀 특이한 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in that 이 in that 뒤에 바로 주어 두 동사 to가 들어와서 하나의 부사절 접속사가 돼요. 뜻은 뭐뭐라는 면에서 이런 뜻이에요. 특이하죠? in that.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보통은 전치사 다음에 that 이하가 명사절로 t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잘 안 들어오는 편이고 물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전치사 뒤에 함께 못 쓰인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법 문제나 이런 문장에서 인댓을 보면 아니 인과 that이 어떻게 같이 쓰이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사절 접수사로서 in that이 있어요. 뭐뭐라는 면에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이하니까. 자, 그리고 now that 뭐뭐임으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now that. 그리고 마지막으로 given that 녀석은 뭐뭇을 고려할 때 이때 대생략 가능해요. 기분이 우리가 흔히 기분이라는 동사를 외웠을 때 이 과거 분사형이 이 기분이라는 녀석이 부사절 접수로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주어 또 동사 to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바로. 그러면 뭐뭇을 고려할 때 이런 뜻이 돼요. 아셨죠? 굉장히 많죠. 아마 부사절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물론 어법 문제 풀 때 간혹가다 보이는 일도 있을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절에는 때,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원인, 장소, 기타 등의 의미를 지니고 기타 부사절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접속사들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해석할 때 잘 이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단문, 중문, 복문 문장을 이제 주어 동사를 잘 파악을 해서 단문, 중문, 복문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문이나 복문 어쨌든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한 문장으로 끊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특히나 복문일 때는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이 종속절이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하고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잘 판단하셨다라면 과연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렸었던 이런 명사, 형용사, 부사절 이 접속사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어떤 녀석이 거기에 쓰였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문법 문제도 잘 푸셨으면 좋겠고 해석할 때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의 구조 파악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마 이제 다음 동영상 강의도 문장의 구조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그 세 번째 동영상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이제 이 요령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마지막 동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 이 valuable sentence 귀중한 문장들을 많이 다뤄볼 건데 이 좋은 문장들을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한 이런 사전 준비니까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저랑 함께 잘 써먹어 보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